안녕하세요. 임병식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36년간 회계 이 관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퇴직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그냥 버리기에 좀 아깝고 회계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재로 회계 원리의 그림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이 요즘 회계 원리가 종류가 워낙 많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책을 또 잘 안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책이 잘 안 팔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동영상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분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 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적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과거의 기업은 개인기업이고 민법상의 조합 이게 있고 상법상에는 이제 한 명의 사업자,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왜 기업이 많은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느냐? 그는 기업을 운영하기에 편한 그런 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특징이 자본의 증권화 제도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런 것이 이제 근간이 되어서 돈 출자를 어떻게 하고 그 경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체계화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이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회사는 쉽게만 여러분도 다 쉽게 알고 있지만은 자금을 출자하는 이 자금이 증권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억이 출자된다 할 것 같으면은 액면가라고 하는데 몇 주, 주식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1억이 출자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5천원짜리 하는데 200만 주다. 이렇게 이게 출자 자본금입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 기업은 이 자본금이 개인이 혼자 내가 사업을 하겠죠. 근데 주식회사는 특징이 이걸 증권화한다는 거죠. 이 주식 한 주 한 주를 유가증권이라 하고 이것이 발매되면은 이거를 누가 사느냐 몇 명이 사느냐에 따라 이게 주주라 하는 거죠. 이 주식을 한 주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라 하고 이 주주는 자의권, 공익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권리하고 운영에 대한 권리, 기업의 운영에 관한 권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의권은 예를 들면 이걸 출자했기 때문에 출자회가 기업을 경영하면 그 결과를 파일을 나눠 먹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잘 되면은 배당을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면은 적게 받고 또 회사를 하다가 중지하면은 자녀 지분을 남은 돈을 이제 200만 주로 나눠 가지고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경영에 참가하는 거죠. 경영에 참가. 그래서 한 주에 한 이결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식회사 형태, 출자를 여러 사람이 출자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이 주주들이 이 주식을 사면 자기가 주식 산 돈만 없애면 되지 자기 사유자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한 책임 사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출자하기가 누구나 쉽고 또 경영을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뭐 유한회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회사를 하면 만약에 회사가 어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사유재산까지도 전부 차압을 당하고 이렇게 문제가 변제를 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주식회사는 자기가 주식 산 부분만 책임지니까 출자한 데 대해서 압박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출자가 쉽고 회사 형태 경영을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결권을 행사, 한 주에 한 표를 이결권을 행사해서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경영을 하게 되니까 소유 경영자도 될 수 있고 자기가 많이 갖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머리가 아프다든가 남한테 전문가에게 이렇게 맡긴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쉽게 가능하죠. 이런 형태 때문에 주식회사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기업에 출자하는 이 주주들은 수많은 주주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을 하다 보면 은행이나 이런 그 채권자 은행이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경영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영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또 징세권자 국세청이죠. 국세청도 있고 이런 그 이해관계자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수많은 이해관계, 기업이 크면 클수록 수많은 이해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주주도 팔아보면 주주가 아니고 주주가 아닌 사람도 주식을 사면은 주주가 되니까 얼마든지 잠재적인 그 주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이런 여건 환경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 이해관계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고 합니다. 왜? 이 기업을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자기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경영을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임금 문제 때문에 안 그러면은 세금 문제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떻게 경영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이용자, 정보의 이용자라고 합니다. 정보의 이용자 혹은 이해관계자. 그건 단순히 정보 이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원래는 뭐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그래야 자기가 추가적인 출자를 할 거냐, 돈을 빌려줄 거냐,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라는 그런 개념을 하면 기업이 경제활동 혹은 경영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데 이 경영활동을 어떻게 측정해가지고 이용자에게 전달할 거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경영할 거냐 하고 있느냐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직접 와서 알려고 한다면은 자기 할 일 못 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이 이 기업이 어떤 상태로 지금 경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보를 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가 기업을 하기 때문에 출자해서 기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기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정보를 알면 되고 충분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기업이 커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생기니까 이 서비스 개념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측정해서 정보를 줘야 되겠다. 서비스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서 회계가 생긴 거죠. 과거의 북이라는 개념하고 다른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얘기할까? 기업의 경제활동을 합니다. 기업은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 경영활동이라 하는데 이걸 이용자에게 기업 경영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 전달하는 거. 이게 회계다는 거. 왜 해야 되느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이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잘 돼 가느냐 못 돼 가느냐 알아야 어떤 상태냐 알아야 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의사결정하고 계획을 짜고 세금 얼마 거두고 이거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외부 이용자도 있고 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 내부 이용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징세권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회계하는 거를, 요걸 관리회계. 외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는 경영자도 집에 가면은 개인 사인이니까 나름대로 외부 이용자입니다. 회사 가면은 사장이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니까 내부 이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전부 외부 이용자거든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재무회계. 징세권자, 국세청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계는 이거 소위 말해서 세무회계라는 거죠. 세무회계.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 전달하는 행위, 이게 회계입니다. 왜 하느냐? 그래야 기업의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죠. 이 사람들이, 주주들이 돈을 기업에 출자했는데 이 출자된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를 정보화해서 전달해야 자기들이 출자한 돈을, 안 그러면 빌려준 돈을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유한한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관리 운영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세분하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일어나는데 이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 전달하는 행위다.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제활동을 측정 전달하는 행위다. 이 세무회계는 징세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회계 원리는 뭐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이 재무회계의 핵심입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이용자니까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는 필요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한두 줄의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형화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정형화되어 있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형화되어 있고 세무회계는 징세권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다. 한정된 정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거는 정형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수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걸 정형화된 것도 있고 거의 안 됐다 보면 됩니다. 세무회계는
원래는 요거하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세무 이중장부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합니다. 세무 조정해버리면 이게 되니까. 세무회계 보고서입니다. 과세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세무회계 정보를 가지고 세무 조정만 하고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요거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다시 말하면은 불특정 다수인 수많은 불특정 누구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기업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정 전달하는 그런 회계, 재무회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무엇을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측정해가 어떻게 만들어서 보고할 것이냐. 이게 회계, 재무회계이고 그 속에 숨어있는 논리가 회계 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컨셉이 되었으니까 재무회계,